자, 탕평 정치 가볼게요. 탕평 정치는 두 명의 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조, 정조,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되죠. 영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종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숙종은 우리 앞서 배웠던 환국 정치의 대명사였죠. 남인에서 서인 줬다가 서인에서 남인, 남인에서 서인 이렇게 권력을 번갈아 주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환국 정치,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숙종이 사랑한 여인 기억나나요? 장희빈 기억나나요? 장희빈, 희빈 장씨라고도 하죠. 이 장희빈이 얼굴이 이뻤지만 나중에 악독한 짓을 저지르다가 숙종이 죽여버렸었죠. 야매 역사에 의하면은 장희빈한테 사약을 보냈대. 죽으라고. 근데 보통 왕이 사약을 보내면 먹고 죽는데 장희빈은 악독해가지고 거절했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신하들이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사약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장희빈이 딱 한 가지만 소원 들어달라고. 그게 뭐였냐면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 아들이 있었거든. 그 아들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죽기 전에 아들 보고 죽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어린 세자도 엄마 죽겠다고 하니까 어마마마 하고 오는 거지, 울면서. 그러니까 장희빈도 세자저하 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야매 역사가 있어요. 장희빈이 세자저하 하면서 그냥 손을 아래로 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거시기 소중이를 딱 잡고서 딱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뽑았다라는, 그래서 엄청 큰 아픔을 줬었다라는, 그래서 이 뿌리가 뽑힌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돼요. 얘가 경종이야. 근데 경종은 이 뿌리가 뽑혀서 그런지 몰라도 후유증으로 금방 죽습니다. 이게 경종입니다. 경종 입장에서 생각해봐. 엄청 슬플 것 같아. 어마마마 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두둑 해가지고 뽑히니까 어마마마 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물론 야매 역사이긴 하지만, 근데 경종이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확실한 건 금방 죽어. 그래서 왕이 죽으니까 왕을 할 사람 찾다 보니까 영조한테까지 기회가 옵니다. 참고로 영조 엄마는 왕비가 아니야. 후궁 출신이야, 후궁. 그 무술이 있죠, 무술이. 최시성의 무술인데, 무술이 궁궐에서 시중 들던 그런 천한 신분의 아들이 영조였는데 이 사람이 어부지리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일설에서는 경종을 죽인 것이 영조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이인좌의 난이라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신하들이 무시하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반란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붕당에서 영조를 시기 질투하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죠. 그 영향인지 몰라도 영조가 삐쩍 말랐어.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또 우리 역사에서 소식한 걸로 유명합니다. 소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오래 살아. 역대 왕 중에, 조선 왕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 영조고 재임 기간도 제일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살려면은 소식해야 돼. 소식. 소를 먹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는 왕이 되자마자 반란이 일어나죠. 붕당들 간에 막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이것이 왕에게까지 반란으로 다가오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탕평 정치를 합니다. 탕평이란 말은 뭐냐면 평,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누르는 것을 탕평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쓰는 것을 탕평 정치라고 해요.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힘을 몰아주면 얘네가 아쉬워서 반란 일으키죠. 또 이쪽 키워주면 또 얘네가 아쉬워서 반란 일으키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양쪽을 꾹 누르고 골고루 쓰는 탕평 정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영조. 그래서 탕평 정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정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두 명, 영조랑 정조가 두 명이 탕평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약간 달라요. 먼저 영조의 탕평 정치 보면은 일시적으로 누른 거에 비해서 소극적인 탕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탕평자를 많이 써요. 탕평 교소라는 글을 적었고, 그리고 탕평파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육성했고, 탕평 비석 만들고, 그리고 여기 빠져있지만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릇에다가 뭐 이런 거 야 비벼가지고 먹어봐. 야 섞이니까 맛있지? 졸라 맛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싸우지 말고 적절히 섞여서 정치 잘해보자. 이걸 탕평채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죠. 그래서 탕평자 들어가면 영조, 교서, 탕평파, 탕평비, 탕평채. 탕평파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탕평했다라는 거야. A라는 붕당이 있고 B라는 붕당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극단적이지 않은 애들 있죠. 그나마 융통성이 있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애들. 요 양쪽 애들을 묶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네들을 탕평파다 해가지고 주로 양극단의 애들은 제외하고 요 가운데 애들 데리고 이렇게 탕평파를 육성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영조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말 그나마 대화되는 애들 모아가지고 일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원래 여러분 동인서인 나눠준 게 이 자리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이 권한을 약화시켰고, 붕당의 씨앗이 뭐예요? 이쪽 붕당은 A 서원 출신, 이쪽 붕당은 B 서원 출신. 그래서 이 붕당의 씨앗이 근원지가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이 서원을 마지막에 47개만 남기고 다 없앤 사람은 흥선대원군이고, 그 전에 영조가 서원을 정리했었습니다. 균요법은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16살에서 60살, 그 중에서 남자들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냈었다 그랬죠. 그것을 군포라고 하는데 두 필을 한 필로 줄여준 제도, 균역법, 조선 후기에 실시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옥간 형벌을 좀 완화시켰어요. 사형수도 3번까지는 재판할 수 있도록 했고, 이거 오타입니다. 신문고, 신분고가 신문고. 이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북을 쳐서 왕한테 직접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됐었대. 왜냐면 경복궁, 궁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치려면은 뭐 거기 외곽에 있던 공무원들, 군인들 다 제끼고 잠깐 나와보세요. 북 좀 치게 씨발 나오라고 해가지고 북을 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고, 이때 부활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울리지 못했었다고 해요. 청계천 정비를 합니다. 여기 막 홍수가 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청계천, 개천인데 이것을 정비를 했고, 요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개판이 되는데 이걸 다시 정비한 사람이 이명박 서울시장일 때였었죠.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청계천 가보면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전이나 책도 편찬했었고, 영조하면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이모화면,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영조는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영조, 여기가 아들, 아들이 이제 사도세자, 그리고 또 사도세자 아들, 영조 입장에서 손주죠. 여기가 나중에 이름이 이산, 그리고 사도세자 와이프, 여기가 해경궁 홍씨,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들 가족인데 영조가 사도세자 아빠, 사도세자 와이프, 사도세자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조가 느지막이 사도세자를 낳았대.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늦둥이기 때문에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사도세자 막 소중이도 막 탁탁탁 뛰면서 졸라 귀엽네 하면서 막 귀여워해주고. 근데 사도세자 영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불안감이 있다 그랬죠.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교 국가에서 공부 잘하는 왕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소식하고 이렇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야. 그 늦지막히 태어난 이 사도세자 너무 이뻤는데 공부를 잘하길 원했었나 봐. 자기처럼. 근데 다행히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는 똘똘했대. 돌이 같지 않았는데 얘가 막 시를 적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영조 너무 흡족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하들한테 읽어보라고. 야 읽어봐. 사도세자 내 아들이 찍은 거 내가 졸라 잘 지었어. 쩔지 않아? 이러면서 자랑하고. 근데 문제는 영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세자를 갈굽니다. 자기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니까 자기 기대치에 이 사도세자가 노력을 해도 쫓아오지 못했대. 더구나 사도세자가 책보다는 활 쏘는 거, 사냥 쪽에 좀 재주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문신보다는 무신 쪽에 기질이 강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책 읽어라 공부하라 하는데 오히려 더 짜증이 나고 아버지가 무섭고, 심지어 사도세자가 원래 영조한테 매일 하루에 3번씩 인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점점 뜸해지고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매일 가야 되는데 3일 정도 빠지고, 그러면서 사도세자가 자기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은 사도세자가 오줌 질질 짜고 난리가 나요. 한때는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나 대신 너 왕 해봐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럼 사도세자 뭐 결정하잖아? 이 개새끼야 씨발 내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이제 그런 일 한번 당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거야.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었을 때 잠깐만 아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아빠가 야 그딴 것도 네 혼자 뭐 결정 못 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도세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너무 깐깐하니까 얘가 막 스트레스 받는 겨. 이런 게 쌓이다가 얘가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입혀주는 신하들 막 칼로 베어 죽이고, 신하들을 뭐 야매 역사에는 뭐 몇백 명 죽였대야. 궁궐 내에서. 확실한 건 많이 죽였나 봐. 심지어는
영조가 나중에 사도세자 자기 아들 보고 죽으라고 그러거든. 근데 해경궁 홍씨도 반대 안 했대. 모든 사람들이 반대 안 했는데 유일하게 아들이었던 이산만 사도세자 죽는 거에 반대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비극이 표현된 것이 영조가 이렇게 사도세자 보고 죽으라고 그러잖아. 미쳐서 날뛰니까. 사도세자가 한번 살려달라고 하는데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죠. 여기 이제 뒤주, 쌀을 보관한 창고인데 여기에 영조가 자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보고 들어가라고 하죠. 사도세자가 여기서도 아바마마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긁는데 안 열어줘. 죽으라고. 근데 막 비도 내리고 맨날 며칠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세자가 여기서 굶어 죽죠. 그래서 뭐 야매 역사에 의하면은 이거를 뚜껑을 열었더니 막 손톱이 뒤집혀서 막 피가 철철 흘렀다는 설도 있고 살려달라고 긁어가지고. 근데 사도세자가 죽어갈 때 영조가 여기 뭐 걸터 앉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오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걸터 안 돼가지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근데 이사는 반대했었다 그랬잖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죽는 거를 아들이었던 이사는 반대해가지고 할아버지 찾아가죠. 할아버지 마마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마세요. 그래? 그럼 네가 죽을래? 아니에요 죽이세요 해가지고 이산이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는 야매 역사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였던 영조가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도세자 와이프였던 해경궁 홍씨도 울면서 이것을 방관했었죠. 이산만 반대했었고 자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산. 해경궁 홍씨가 이런 기록, 자기만의 어떤 일기를 썼는데 이것이 해경궁 홍씨의 유명한 글이 있죠. 땡, 땡, 땡.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다. 스스로 죽인 것도 있지만 또 아까 눈치를 많이 본다고 했었죠. 붕당의 눈치를. 영조는 그 신하들도 전하 사도세자가 신하를 죽였습니다. 사도세자가 뭐 했습니다. 영조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도 죽이고 싶었고 신하들 눈치를 보다가 영조가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 것 나중에 자기도 울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아들을 죽였어. 네가 죽였잖아. 이산이 제일 불쌍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임오화변. 그리고 어렵게 왕이 된 사람이 정조. 잠깐 지우기 시작할게요. 정조는 왕이 되고서도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인으로 등록돼 있단 말이야. 본인은 이제 죄인의 아들로서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정조는 트라우마가 있겠지. 자기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봤어. 또 자기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 대놓고 이걸 복구시켜주지도 못해.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이 사람은 이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되게 강해졌어. 먼저 이 사람도 탕평죄 펼칩니다. 할아버지가 탕평죄 펼친 것도 알고 있고 붕당 간의 갈등이 왕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조는 얘랑 좀 달라. 얘는 일시적으로 눌렀다라면은 얘는 강력한 왕권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눌렀어요. 시시비비는 옳고 그름, 옳고 옳지 않음 이거를 자기가 직접 다 따져.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있다라면 조선 후기엔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못지않게 천지가 정조대왕이야. 졸라 똑똑했어. 이따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신하보다 더 똑똑하니까 양쪽 붕당에 있죠. 아까 영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이 가운데 좀 그나마 대화 통하는 애들끼리 묶어서 붕당 탕평파를 만들어서 운영했잖아. 근데 정조는 아니야. 지가 똑똑하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어. 야, 얘기해봐. 너도 얘기해봐. 이번엔 네가 맞네. 그럼 이쪽을 쓰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쪽이 맞아. 그럼 이쪽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가운데 애들 쓴 게 아니라 이 왕은 정조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을 지가 따져가지고 이번엔 네가 맞고 이건 네가 맞고 객관적으로 딱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탕평이죠. 그래서 얘를 적극적인 탕평, 얘를 소극적 탕평 이렇게 부릅니다. 고등학교나 한국사 등 검정시험에서는 얘를 완론 탕평이다. 중학교에는 안 나와요. 수준 높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알아두세요. 완론 탕평이다. 얘는 뭐 준론 탕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건 수준이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정조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탕평을 했다. 그래서 원래 기득권이었던 힘이 있었던 노론 이외에도 남인, 소론 이런 애들도 많이 썼어요. 여기 남인 나머지만 남인, 정조의 파트너가 누구예요? 남인 계열의 정약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어서 요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 나거든. 정약용이 자기 파트너니까 이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게, 봐줬던 게 정조예요. 근데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정약용 파트너 죽이고 싶으니까 이 천주교를 이용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박해 역사이고.
자, 정조는 좀 불안합니다. 정조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 편이 별로 없어. 이렇게 데려다 썼지만 이 노론이 워낙 힘이 세가지고 정조, 노론 내에서 정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조선 후기에 오군영 기억나나요? 오군영? 이 오군영도 정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틀어잡고 있단 말이야. 왕의 군대인데도 이거 신하들이 잡고 있어. 그래서 정조를 언제 죽일지 몰라. 정조는 밤에 잠을 안 잤대. 자기가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서. 밤에 할 것도 없잖아.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정조 뭐 했냐면 똘똘하고 그러니까 책 읽었대. 밤새도록. 원해서도 읽었겠지만 자면은 암살을 당할까 봐 실제로 정조를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하고, 이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선생님 닮은 주인공이 나오는 영린. 현빈이 주인공이었죠. 선생님보다 약간 2% 부족하지만 영린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정조 거기서 활도 잘 쏘고 암살의 위기를 모면하죠. 정조가 얼마나 활을 잘 썼냐면 초울트라 천재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천재를 벗어나서 무술도 졸라 잘했었대. 화살을 50발 쏘잖아요. 49발 맞췄대. 한 발도 일부러 안 맞힌 거야. 왕으로서 겸손의 미덕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 신하들도 50발 못 맞추는데 왕이 맞춰봐봐. 신하들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일부러 한 발을 못 맞출 정도로 활도 잘 쐈고 본인이 칼싸움도 잘하고 심지어 칼싸움을 소재로 만든 외국의 무술과 우리나라 무술을 정리한 책을 씁니다. 이 책 제목도 한번 댓글로 적어보세요. 힌트를 주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백동수라는 무인이 있는데 이 백동수랑 함께 그 당시 무예를 정리한 무예 땡땡땡땡땡 요 책 정조가 직접 같이 정리할 정도로, 그리고 활도 잘 쏜 정도로 본인이 스스로도 무술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똘똘한 이미지만 있지만 무술 졸라 잘했었다라는 거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선생님 공부도 좀 했지만 춤도 좀 잘 추잖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치개혁. 그래서 장영영이 뭐냐면 이런 정규 군대를 신하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자기만의 부대를 만들었어요. 좀 지우기 시작할게요. 그 부대 이름이 장영영이야. 자기를 지키는 특별부대야. 그래서 왕의 친위 부대, 왕만을 지키는 부대.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우리 전기 세종대왕은 집현전 만들었었죠? 똘똘이들을 모아놨었던. 근데 얘는 규장각을 만들었고 여기 책도 보관하고 여기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었던. 그래서 왕의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규장각을 만들었었죠. 요새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병신 기억나요? 병인양요, 심양요. 병인양요 때 프랑스 새끼들이 뭐 훔쳐갔어? 외규장각 도수 훔쳐갔다고 했죠? 이 규장각에 앞에 외를 붙였어. 왜? 이 바깥외자거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규장각 바깥에 강화도에 든 외규장각이 책들이 있었는데 이걸 프랑스 새끼들이 도망가면서 뿌려갔네. 나중에 돌려받긴 하지만. 그래서 이 규장각이 이때 나옵니다. 정조의 싱크탱크, 생각하는 브레인들 데려다가 연구시키고 공부했었던. 정조 졸라 똑똑하다고 그랬죠. 누구보다도, 신하들보다도. 여러분 경연 기억나나요? 경연? 신하들이 왕을 공부시키던 게 조선 전기에 있었던 경연인데 정조는 이거 안 합니다. 오히려 이거 대신에 초계 문신제라는 걸 해. 여기 가려서 그런데 초계 문신제. 뭐냐면은 왕이 신하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신하가 왕을 교육시키는 경연이 아니라 거꾸로 왕이 신하를 교육시키는 제도를 초계 문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된 사람들을 재교육시켜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킨 거. 왕이 자기 지시로 꾹 누른 거야. 야, 정약용 요거 얘기해봐. 그것도 몰라? 싸가! 해가지고 왕이 지시로 꾹 눌러준 거. 지적인 권위로 꾹 눌러주는 거. 무술도 잘하지만 머리, 대가리로 딱 눌러주는 거. 실제로 정약용도 정조한테 안 됐대야. 놀래서 밀렸었대야. 정약용은 조선시대 최고 천재거든. 그럴 정도로 왕, 정조, 최고. 자기만의 아지트, 수원 화성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개혁의 중심지였죠. 자,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한강이 흐르고 여기 서울이 있죠? 서울에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에다가 수원에다가 화성을 지었습니다. 이 수원 화성은 정조의 아지트야. 이거는 건축학적으로도 그렇고 미적, 군사적, 뭐 경제적으로 최고야. 그래서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요거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고 이 화성에는 장영영 자기의 특수부대도 여기에 두었었고 화성을 자기가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대. 한강을 건너서 일부러 왔다 갔다 한 거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따 보게 되고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 건축, 미술적, 군사적, 경제적. 선생님도 여기 가봤지만 진짜 잘 만들었고 6.25 전쟁 중에 파손됐지만 그대로 복구시켜놨어요. 그 그림이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 정조는 되게 오픈된 사람이야. 서울 노비 같은 애들도 차별을 개선했고 서울 출신으로 신분이 안 좋더라도 이런 애들 능력만 되면 썼어요. 박제가 우리 배웠죠. 북학의를 쓰는 북학파. 유득공도 배웠어요. 실학자 중에 유득공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썼고 발해고라는 책을 썼던 유득공 기억나죠? 그리고 시전상인의 특권을 없앴습니다. 자유로운 상호활동 보장했다 그러는데 이건 뒤에 나오니까 그때 소개해 줄게요. 시전상인의 특권을 없앴다.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해통공이다.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인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법도 바꿨고 탁지질한 책도 썼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선생님이 아래 사진과 사료 통해서 더 부연 설명해 줄게요. 자, 사료 볼게요. 탕평 교서 영조가 말한 겁니다. 붕당의 폐해가 요즘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 이게 뭐냐 씨발 뭐 이런 거죠. 미안해 욕해서 습관적으로. 평소에 욕 안 하는 거 알죠? 농담을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붕당의 사람만 쓰려고 한다. 너무 편협됐다. 그래서 탕평하고자 한다. 그 탕평비 비석에다 이런 말 써놨어.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그래서 두루두루 쓰겠다. 탕평비 두루두루. 두루치기를 좋아했나 봐. 영조가. 그래서 영조면 두루치기. 두루두루 썼다. 탕평채 섞어서 먹었다. 탕평자 들어가는 거. 탕평비, 탕평교서, 탕평채, 탕평파 이런 표현은 무조건 영조다. 자, 규장각. 아까 정조가 만든 정조의 브랜드를 모아놨었다 그랬죠. 여기에 가려면 예약해서 가야 되는데 선생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규장각. 강화도에는 왜 규장각을 뒀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 새끼들이 뿌려갔다. 수원 화성. 요거 6.25 때 불탔는데 선생님 여기 안에 들어가 봤어요. 이 설계도가 있어. 설계도. 요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화성, 성역, 의궤, 의궤라는 그림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건설할 때 만들었던 그림도 의궤라고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궤예요, 의궤. 행사 모습. 이거 김홍도가 그런 거, 김홍도. 풍속화가 김홍도 알죠? 정조 때 사람인데 정조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김홍도고, 김홍도가 일일이 다 그렸습니다. 물론 혼자 그리지 못했겠지. 그래서 수원화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성벽 하나하나 지을 때 실명제를 했었대. 실명제. 그래서 벽돌에다 이름 썼대. 이거는 뭐 최진우가 지었네. 최진우, 우리 사위, 우리 사위가 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역시 완벽해. 최진우 굿. 근데 요거는 뭐 또 누가 지었대.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야 불러가지고 여기 보고서 우리 파손됐잖아. 싸다고 한 대 쳐. 이거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책임을 지우고 이런 거는 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잘 만들었네. 최진우. 내 사위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용할 때 만들 때 거중기. 정조가 명령을 내렸대. 야 이거 만들 테니까 기계 서양식 기계를 만들어봐 해서 정약용한테 시켰죠. 그래서 정약용이 거중기를 개량해서 이게 만든 게 요건데 그림으로 돼 있고 서양처럼 이렇게 뭐랄까 기어로 움직이는 건 못 만들었대. 그래서 대신에 몇 단계에 걸쳐서 수동으로 하는 걸 했지만 이런 걸 써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 기간이 엄청 단축되었대. 그리고 실명제를 했었고 이거 그림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6.25 때 파손되어도 복구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초로 우리 조선 역사 최초로 돈을 줬대. 옛날에는 그냥 노가다 강제로 시켰거든 국가가. 근데 이제 이거 일을 시키고 돈을 줬대. 그럼 그 돈을 받은 이런 농민들은 그거 가지고 뭐 사 먹고 사 쓰고 그러면 물건을 찍어내고 물건을 팔고 경제가 도는 거죠.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이 수원화성에서도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되게 아름답고 수비 방어에도 좋고 군사적으로, 미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완벽 그 자체입니다. 수원화성 가봤어요. 또 수원화성 앞에 가면은 또 먹거리 이게 또 유명하다고 해요. 선생님 시간상 못 가봤지만 영화에도 있었죠. 뭐가 유명한지 아는 사람 있어요?
댓글 써주세요. 정약용은 조선시대가 나온 천재입니다. 남인 계열이었었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예요. 세례명이 사도 요한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얘네 집안 자체가 다 천주교 신자야. 선생님도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얘 형제들, 얘 사촌들이 천주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은 제사를 거부하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순교당해. 전주 한옥마을에 성당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이 사람 동상이 있어요. 이 정약용하고 친척이에요. 정약용의 조카의 남편이든가 그럴 거야.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사 거부하다가 죽임당한 사람. 그리고 정약용 형은 실제로 천주교 믿다가 사형당했어. 천주교는 그나마 봐줘가지고 지방으로 귀향을 가죠. 쫓겨나죠. 그래서 지방에서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어서 수많은 책을 썼죠. 흠음신서, 마가회통, 목민심서 등. 그래서 정약용은 귀향을 잘 갔어. 귀향 안 갔으면 지금보다 덜 유명했을 것 같아. 그때 수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정약용, 이 천재가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약용. 그래서 천주교 신자이고 남인 계열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나 봐. 지금 읽은 글에 의하면은 공부하러 얘가 아주 꼬맹이 때 수레에다 책을 가득 싣고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더래. 그러니까 나무꾼 이렇게 오는데 어떤 꼬맹이가 책 들고 쭉 가거든. 그것도 한 수레. 너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공부하러 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 가라 해. 근데 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정약용과 나무꾼이 또 만난 거야. 야 너는 왜 책은 안 읽고 왜 깝치고 다니냐 그랬더니 책 다 읽었어요 한 거야. 일주일 만에 그 수많은 책을 다 읽은 거야. 그럴 정도로 천재. 자, 배다리도 역시 정약용 작품입니다. 배다리를 한자로 하면 주교. 자, 아까 수도가 서울이었고 한강을 건너서 수원 화성으로 갑니다. 그럼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왕이 헤엄칠 수는 없잖아. 왕이 헤엄치긴 좀 그렇잖아. 지금처럼 다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리로 쭉 연결을 합니다. 이걸 주교, 우리 보령에도 주교가 있고 많은 동네에 주교가 있을 거예요. 그중 상당수는 이 배다리로 운영이 되었었던 그런 흔적인 거죠. 화성행차인데 화성으로 갈 때 다 그림으로 남겨놨어. 왕과 왕비랑. 특히 이 정조는 화성으로 갈 때 자기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를 데리고 갑니다. 몇 번. 그리고 왜 가냐면 여기 수원 화성에 자기 아버지 무덤을 요 뒤에 또 옮겨놨네. 그러니까 어머니 데려가서 자기 묻혀있는 아버지도 보고 또 가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기 산 같은데 이 옆에 보면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막 진 같은 거 친거나 꽹가리 치거나 막 피리 불거나 뭐 랩하거나 정조 왔어 컴맨 왔어 컴맨 해가지고 정조가 가만히 카드하다가 왔어 컴맨 정조가 그러면 야 뭐야 씨발 해가지고 야 와보라 그래 졸라 잘하는데 해가지고 너 왜 그러는데 하면 그쪽 우리 홍보하고 싶었어요. 대천중학교의 종민TV 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종민TV가 뭐야 해가지고 백성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고 해요.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구한다 의견을. 그래서 왕이 직접 행차하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난 일이 언제 있겠어. 그래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면서 의견을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를 또 만나게 해주고 또 어머니 회갑, 환갑장치도 여기서 하고 특별히 과거시험도 열어주고 그래서 이런 다 방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수원화성이다. 여러분도 수원화성 한번 꼭 가보길 바랍니다. 여기 방탈출 게임도 지금 연계시켜서 하다가 거의 90% 하다가 시간상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되게 컨텐츠로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조하면 수원화성 꼭 기억해주고 탕평정치의 대가다. 영조, 정조 구별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